일단 일본 초장기채 금리가 급등을 해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엔캐리 청산 진짜 우리가 긴장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외환시장의 모든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환장 톡! 네 번째 환장 토크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달러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일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본 하면 엔화, 그리고 요새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화의 현황과 진짜 청산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캐리 트레이드가 뭔가요? 정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통화를 조달을 해서 고금리 통화에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수익이 예상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거, 엔화가 아닌 다른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저금리 하면 대명사가 일본 엔화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꾸준히 오랫동안 거래가 됐던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엔캐리라는 거는 뭐 광의의 범위까지 다 포함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인들이 엔화를 가지고 고금리 통화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해외에 미국 국채를 산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환을 오픈을 하고 하는 거래도 되고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저금리의 엔화를 빌려서 고금리 통화로 바꿔서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래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든 외국인이든 어쨌든 엔화를 조달해서 투자를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면서 환해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환해지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환해지를 하면 거기서 이제 금리 차만큼 또 환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 환을 오픈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 보시면 호주랑 일본의 기준금리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일본인들이 엔화를 팔고 호주 달러를 사는 거래를 가장 열심히 했던 시기가 이제 금융위기 이전입니다. 소위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얘기가 많이 횡행을 할 텐데, 그 당시에 보면 호주 같은 경우 기준금리가 거의 8%에 육박을 하고 일본은 0%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8% 금리를 먹는 겁니다. 근데 단 엔화가 강세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조달할 때 일본 금리가 낮고 그리고 투자할 높은 금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엔이 강세로 안 간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엔화는 또 초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꽉 먹고 알 먹는 정말 좋은 투자네요. 그렇죠. 그렇게 수심한 일본의 부인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달러엔 차트를 보시면 제가 뭐 아주 길게 좀 뽑아봤습니다. 90년도부터 1990년부터 뽑아봤는데 거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엔캐리의 대대적 청산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 이전에 엔화가 약세를 보인 게 뚜렷하게 보시죠.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캐리가 청산이 되면서 98년에는 147엔에서 100엔 부근, 또 07년, 08년에는 125엔에서 80엔. 까지 깨지는 얼마나 그 후폭풍이 강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죠. 저희가 이제 엔캐리 얘기를 다시 끄집어낸 이유가 있잖아요. 5월, 지금 그렇죠. 5월 들어서면서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저희가 금융시장을 보면서 거의 제가 기억이 거의 없는 희미한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얘기가 다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국채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일본 초장기채 금리가 급등을 해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30년 금리가 3%대를 찍었고 40년 금리 같은 경우는 3.7%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사실 근데 왜 이렇게 그럼 일본 금리가 많이 올랐느냐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그 입찰이 있잖아요. 국채 입찰이. 그때 40년 국채 입찰이 나빴고 그 전에 했던 입찰들도 별로 결과가 좋지는 않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의 초장기채는 외국인들이 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차트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초장기채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을 이끌었고, 세 번째로는 사실 이제 이벤트적으로는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소비세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참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시바 총리가 너무 인기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안 한다 하다가 이제 소비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면서 일본이 또 돈 재정 막 확대하고 국채 발행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생겨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올리고 소비세도 감소
강세를 네. 하면 채권 발행이 올라갈 거고 채권 투자해봤자 좀 재미가 없을 거다. 네, 금리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생보사들이 이제 올해 새로운 규제가 생겼거든요. 뭔가 좀 타이트하게. 그래서 생보사들이 금리가 오르면, 특히 초장기 금리가 오르면 뭔가 리스크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생보사들이 초장기채는 좀 안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안 그래도 있었던 차에 이런 시장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이 초장기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국가 부채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선진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 부채 비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본 상황에 대해서 일본 당국자들도 굉장히 좀 우려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일본의 빚에 대해서는 아주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IMF 기준으로 중앙정부 부채가 GDP 한 20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다음으로는 뭐 이탈리아, 미국도 많이 올라와가지고 100% 정도 빚을 갖고 있는데 사실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본 국채 보유자 구성을 보시면 오른쪽 차트 누가 일본 정부의 채권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 정도는 BOJ, 네. 중앙은행이 갖고 있고 한 15%는 생보사, 15%는 은행이 갖고 있고 외국인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외국인이 비중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한 12% 정도 가지고 맞아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5%대까지도 네.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비율이 5에서 10% 정도, 많아봤자 12, 13% 정도 되는 네. 거고 나머지는 다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빚 갚으라고 독촉은 잘 안 하겠네요. 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가족들한테 빌린 거는 그래서 빚이 많다고 하면 엄청나게 걱정하진 않잖아요. 은행한테 빌렸으면 걱정이지만 그러니까 일본의 상황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수치는 되게 공포스러운데 네. 내역을 뜯어다 보면 그래도 당장 뭔가 무슨 일이 네. 일어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 미국 국채 금리도 덩달아 상승을 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감세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도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부분이었는데 두 나라 모두 국가 부채 비율이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적지 않고 네, 200%, 100%. 네. 네. 그 다음에 재정 적자 규모도 두 나라 다 6%를 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둘 다 이제 이자 비용이 높아지면서 정부들이 좀 힘겨울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일본보다는 미국이 더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그 왼쪽 차트를 보시면 미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단일 국가로는 일본인데요. 일본의 초장기 금리가 30년 금리가 3%를 넘어가면서 일본 투자자들이 굳이 미국 투자를 해? 그냥 일본 투자를 하면 되지. 그래서 네. 자산을 회수해서 일본으로 돌아갈까봐 네. 좀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일본 장기채가 3%를 역사적으로 처음 찍었다고 하면 물론 미국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미국은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고 그런 걸 고려하면 생사들로서는 굳이 미국 국채 투자 안 하고 네. 일본 국채 투자하겠다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일본 생보사 한해치 비율을 보시면 생보사들은 대부분 미국채를 투자할 건데 한해치 비율이 40% 정도 역사적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유는 달러 강세였고 한해치 비용이 비싸서인데 지금 달러엔의 방향성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네. 보니까 그냥 손실 보느니 미국채를 팔자 또는 네. 한해치 비율을 높여가면서 달러 환율이 더 빠질 수 있고 이 부분은 연쇄적으로 또 미국채 매도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여러모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달러엔 환율이 상승하면 그것 때문에 환해치 비율을 올려서 달러인 더 빠질 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미국 국채를 더 팔아야 되는 유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연결고리를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주시할 네. 수밖에 없겠네요. 네. 또 무엇보다도 미국과 일본 다 빚이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 둘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네,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되죠? 일단 순대외 금융 자산을 보시면 일본은 대표적인 부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한 게 많은 거죠. 외국인이 자기네 나라 투자한 것보다 해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옛날부터 부유한 그런 나라이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순채무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워낙 그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이긴 한데 사실 뭐 그게 이제 그 미국의 기축통화로서의 숙명이다라고 얘기도 네,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은 회수해서 들어올 돈이 많은 거고 미국은 그럴 돈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외국인 자금 빠진다라는 거를 걱정을 해본 적이 그렇게 없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런 얘기가 더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워낙 미국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미국으로 지난 10년간 미국이 금융시장 비중이 너무 커졌다 보니까 뭐 30에서 50% 정도 미국에 돈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언제 빼나갈지 모른다라는 공포가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그다음에 약달러를 또 추구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미국에 투자한 자금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와 연결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그 국채시장 비중도 중요합니다. 아까 일본은 12%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차트 보시면 채권 시장에서 국제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계속 줄어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나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기관채나 이런 거 합치면 훨씬 더 높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 말은 결국 일본은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해올 돈은 많고 회수해서 나갈 돈은 별로 없고 미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국인이 빠져나갈 돈은 많은데 밖에서 뭔가 가져올 돈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만약에 일본 투자가들이 미국 채를 팔고 일본으로 돌아오면 그 돈들은 다시 일본 국채를 살 거니까 일본 국채 금리는 좀 안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미국은 똑같이 부채는 많이 지고 있고 감세를 추구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재정 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으네요. 빚은 똑같이 많지만 둘은 재무 구조가 너무 다른 나라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엔캐리 청산 진짜 우리가 긴장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지금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어떤 트레이딩 기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억하는 엔캐리 청산의 공포 이런 거를 얘기하기에는 과거와는 포지션이 일단 굉장히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컸던 사례가 98년 롱텀 캐피탈 사건이나 앞서 보신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거래가 워낙 광범위하게 시장이 겁없이 달려갔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왼쪽 차트 보시면 그 이전 건 제가 데이터를 못 구해서 여기 이것만 보여드리는데 금융위기 전에 엄청나네요. 그렇죠. 엄청난 쏠림이 있었다는 거. 엔화를 빌려서 다른 데 투자했던 게 거의 안 하면 바보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때는 사실 투자해서 수익 나는 자산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가 깨졌을 때 후폭풍이 이제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금융시장 규모도 엄청 커지고 가격이 많이 오른 걸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후로 조금 엔캐리가 는 거는 맞는데 유의미할 정도로 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결국은 엔화 약세 배팅이랑 같이 맞물려야 더 파급 효과가 큰데 올해 들어와서는 오히려 강세 배팅하고 있네요. 네, 엔화에 대한 강세 배팅이 훨씬 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엔화가 약세로 갈 거라는 그런 믿음도 지금은 별로 없고. 네, 오히려 엔화 강세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쏠림 규모가 굉장히 적고 레버리지도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험자산 가격 하락과 엔화의 강세라는 그런 공식은 유효하지만 강도는 굉장히 좀 마일드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환율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봐, 한톡!